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큐레이터를 하고 있는 박신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전후 프랑스 체제 외국인 미술가들과 문신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또 국제교류재단이다 보니까 이 문신이라는 이미 국제적인 작가를 국제적으로 바라볼 때 조금 어떻게 하면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우리가 한번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의 문신이 목격했던 시대와 작가들을 조금 한 번 더 들여보다 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 네. 전후 프랑스는 이미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세계 문화예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국가로 존재하고 있었고, 1, 2차 세계대전을 거친 후에도 여전했던 시기입니다. 전후에 조각가만이 아니라 회화가들의 경우에도 프랑스에 진출하기 전부터 도불전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체를 경사스럽게 여겼을 정도로 이 전후의 예술가 모두가 동경하던 곳이 바로 프랑스였는데요. 당시에 프랑스는 또 이제 미국과의 어떤 문화적 패권을 두고 겨뤘다든지 전후에 어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치열한 대립이 있던 시기라든지 어쨌든 복잡다단한 국제 조류 속에서 서구 미술계의 복잡다단한의 어떤 큰 지표 혹은 상징이 될 수 있는 곳으로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신이 1961년에 도부를 했을 때 마주하고 목격했던 것들을 살피고 그것을 문신이 아시아 미술가로서 서구의 것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취사 선택하고 관계를 맺어서 독자적인 자기만의 조형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분으로 삼았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이 문신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한국인이지만 그의 정신세계와 육체는 굉장히 복잡다단한 개인의 삶과 그가 마주했던 좀 전에 봤던 일본이라든지 한국 그리고 프랑스 이외에도 많은 나라들과의 직접적인 대화와 이행을 직접 실천한 예술가입니다. 문신이 프랑스에 체류하고 연관 맺었던 6, 70년대는 이 전후 이후에 에콜드 파리라는 이름으로 각국의 예술가들이 함께한 시기였고 프랑스 내부적으로는 6.8 운동이 일어났고 또 70년대가 되기 직전 인류는 달에 이제 문에 발을 딛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문신은 프랑스에서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조각을 주요한 매체로 한 예술 세계를 펼쳐나가게 되고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구상에서 추상으로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이 당시 연구를 한 연구로 박효진 선생님의 1965년에서 72년까지의 문신 추상 조각의 전개와 구조 분석이라는 논문이 중요한 선행 연구로 있고 또 거장의 유럽 시대라는 문신 영국 이국 30주년, 또 타계 15주년을 기념해서 발간한 책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조금 더 복잡다단했던 전후 프랑스 문화예술계의 정황을 간략하게 살피고 문신이 교류하고 목격했을 예술가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이제 글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글 같은 경우는 임한영이라고 교육학자였고 1958년에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총회의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했던 분인데요. 저는 이 글이 당시에 프랑스 파리의 이제 어떤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타국의 문화를 선택적으로 수용해서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자기 나라의 어떤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여왔었는데요. 프랑스 외무부가 16세기부터 문인들, 그러니까 시인이나 문학가들을 중요한 외교관으로 둔 것도 그렇고 또 어떤 아미드 프랑스라든가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창설하고 국제적으로 활발한 문화 활동을 지원했던 것도 유사한 의도에서 볼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 문화 외교는 그 외무부 내에 대외적인 문화관계 업무를 총괄하는 어떤 문화관계 총괄 사무국이라는 것을 신설하면서 더 체계화되던 시기였는데요. 당시 이제 미국과 이제 전후에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이 패권을 쥐고
근데 문화만큼에서는 아직까지도 프랑스와 조금 치열하게 겨루고 있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랜 문화예술의 전통을 보유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영광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전략을 시도하는 것이 시대적으로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후 프랑스 미술계의 분위기를 보면 뭐 피카소, 브라크, 마티스 같은 작가들은 여전히 이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다만 나치 정령기에 이제 좀 인기가 많았던 고전주의적 경향보다는 알렉산더 칼더 등의 이제 추상 미술가들이 좀 더 인기가 많던 때였습니다. 이때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앵포르멜 작가로 아주 유명한 장 드뷔페가 제작했던 조각 작품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 당시에 우리는 이제 회화는 회화, 뭐 좀 조각은 조각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이 강했지만 프랑스에 이제 있는 많은 다양한 국가의 작가들은 되게 많은 어떤 매체들을 함께 동시에 다루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각을 하면서 회화를 하기도 하고, 또 뭐 회화를 하면서 판화, 도자기 등을 다양하게 다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앵코르멜의 대표 작가로 알고 있는 회화 작가로 잘 알고 있는 장 드뷔페도 조각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뭐 자코메티 역시 가장 중요한 당시의 그 조각가 중에 한 명이었고, 이 장하르프 같은 경우에도 당시 파리화단에서 뭐 미학적으로도 조형적으로도 가장 이름이 높던 작가였습니다. 이 지금 소개드린 작가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뭐 이제 드뷔페는 그렇지만 뭐 자코메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다양한 국적의 작가들이 많이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요. 그렇게 외국인 미술가들의 프랑스에서의 활약이 이 프랑스를 국제적인 미술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에 일조한 대표적인 선례로 에꼴드 파리라는 용어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파리 몽마르트르와 몽파르나스 지역으로 활동했던 프랑스 국적이 아닌,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국적의 미술가들을 지칭하는 용어였는데, 이 용어가 처음 이제 글로 구체화되었던 앙드로 와르노의 글을 보시면 굉장히 처음부터 이 외국 미술가들에 대한 나름의 개방적이고 좀 호의적인 프랑스 인식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국인 미술가들의 영향력은 전후 프랑스가 미국과 문화 패권을 두고 벌인 경쟁에서도 다시 한번 강화돼서 재등장하는데요. 그때 이제 에콜드 파리 작가들은 이 지금 보시는 와르노가 이제 지적했던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좀 낭만주의적인 성향을 띤 모딜리안이나 스틴, 뭐 샤갈, 그리고 뭐 피카소, 마티스까지 포함한 20세기 초 에콜드 파리 작가진들과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누벨 에콜드 파리라는 이름으로 전후 이제 미술가들, 특히 추상 미술가들 중을 이제 중심으로 일컫는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작가들은 대부분 추상 미술을 선보이는데 너무나 다양한 국적이고 너무나 다양한 주제를 다루지만, 하나로 모으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서 인상주의라든지 과거 전통 프랑스 예술의 어떤 국제적인 영향력에서 비롯한 자연이나 전통이라는 그런 프랑스에서 많이 다루었던 테마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작업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실라주도 그렇고 이 장메사지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둘 다 대표적인 누벨 에콜드 파리 작가로 여겨지고 있고, 우리에게는 좀 회화, 특히 서정 오른쪽 메사지에 같은 경우는 서정추상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 누벨 에콜드 파리 작가들 특징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다양한 매체를 혼성적으로 사용했다는 걸 들 수 있습니다. 1차 누벨 에콜드 파리라고 할 수 있는 20세기 초에는 아시아 작가가 대표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발표에서 보셨던 이제 후지타 츠구아루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 인원에 있어서 아시아 작가들의 비중은 매우 적었는데, 전후에 이제 아시아 작가들의 프랑스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이 자우피라든지 중국의 주태천, 그리고 뭐 한국에서는 이제 이성자의 경우가 에콜드 파리라는 이름의 큰 전시에 전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누벨 에콜드 파리 작가진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 당시 작가들 특징도 아시아 작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매체를 하지 않고 뭐 회화를 주로 하더라도 한화라든가 뭐 도자기라든지 조금 더 다양한 매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게 또 당시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문신은 1961년에 한국미술가로는 최초로 모래, 석체를 이용한 유화 기법을 시도한 거를 이제 시점으로 부조, 석고, 뭐 합성수지 등을 이용한 반추상성 조소 작업을 진행했다고 이제 정준범 선생님께서 연구해서 밝혀주신 바 있으신데요. 그 이후에 또 도자기 작업까지도 진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당시에 다양한 매체를 좀 자유롭게 접했던 프랑스의 분위기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들 역시 독일 나치 치하의 미술, 그러니까 전쟁 때의 미술과는 차별화되는 어떤 추상적인 현대적인 미술 경향을 다수 선보이는데 살롱드 메나, 살롱 데 레알리테 루벨 같은 1940년대에 신설된 살롱전을 통해서 외국인 미술가들이 다수 선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문신의 경우도 뭐 살롱드 메라든가 다양한 당시 살롱전의 굉장히 중요한 작가로 여러 차례 초청을 받으면서 이런 많은 다양한 누베레꼴드 파리 작가들의 작품을 목격하고 또 서로 교류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작가들 같은 경우가 이제 프랑스 화단, 특히 이제 누베레꼴드 파리 아시아 작가들은 프랑스 화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거는 비단 프랑스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추상표현주의에서도 이미 그 이전부터 아시아 작가들의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던 어떤 동양성, 뭐 서체 추상이라든가 뭐 타시즘, 앵코르메들에서 자주 쓰였던 어떤 기법들이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서 누베레꼴드 파리 차원에서 이제 누베레꼴드 파리라는 것이 조금 더 복합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뭔가 구체적이지 않은 개념인 것 같지만 동시에 이 작가들이 프랑스에 미쳤던 영향 같은 것들을 조금 상호관계에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번 이런 관점에서 지켜봤고 지금 보이는 술라주 같은 경우도 자신이 직접 남긴 메모에서 동양의 서체나 아니면 어떤 무나 공의 개념 등을 첨부했다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서 이 당시에 프랑스에 미쳤던 당시 프랑스에서 활약했던 아시아 작가들의 어떤 영향력까지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제가 오늘 뭐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했지만 당연히 이제 문신의 경우도 당시에 많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예상할 수 있는 토대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누베레꼴드 파리에서 활동했던 아시아 작가로서 한번 좀 뭔가 도전적으로 비교를 해보고 싶은 작가가 있습니다. 일본의 쿠미스가이라는 작가예요. 그래서 이 작가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원래 이분은 이제 전후에 도불 하기 전에 일본에서는 도안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인기가 전혀 없어서 이제 뭐 미술가로 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냥 새로운 곳에 가서 어렵더라도 도전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도부를 진행을 해서 50년대에는 이제 이런 류의 작품을 초반에 선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일본의 어떤 사무라이들이나 이 당시에 이제 유명했던 어떤 프랑스에서 유명했던 일본의 영화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좀 전통적이고 민속적인 형상들을 이제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이는데 이때 이제 뭐 미셸 라공이라든가 당시 프랑스의 유명한 평론가들에게 굉장히 호평을 받습니다. 뭐 동양에서 온 뭐 이렇게 놀라운 작가, 젊은 작가, 당신은 뭐 누베레꼴드 파리의 중요한 작가다라고 이미 이 당시 호평을 받지만 이 많은 아시아 작가들이 이 누베레꼴드 파리라는 이름으로 당시에 반짝 뜨지만 오랫동안 이제 뭔가 미술사의 이름을 남기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 이제 자신들의 전통이나 어떤 자연이나 소재를 서양과 혼성해서 다루는 방식이 좀 피상적이었다는 평가를 후에는 받게 됩니다. 스가이가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국제적인 작가로 남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이제 완전히 어떤 좀 변화를 모색했기 때문인데요. 이 당시 이제 70년대로 들어가서 스가이의 평가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스가이는 너무나도 많은 같은 나라 사람의 화가들,
서양의 유행을 비굴하게 받아들여 엑골드 파리의 대군 속에 기타 등등이 되어버린 사람들과는 다르다. 모방의 습성 탓에 극동의 예술가들은 많은 신인에 대해서 개성에 결여라는 비난을 이제 한다라는 이제 문장을 통해서 이 스가이의 어떤 개성적인 부분이 중시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베르 꼴드 파리에서 흔히 봤을 때 물론 이 프랑스 사람들이 오리엔탈리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아시아를 바라볼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올해 이제 좀 갖고 있다 봐서 그런지 뭔가 독창성 같은 것들을 되게 중시하는 당시의 평론들을 제가 읽어볼 수 있었는데 이 스가이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는 1972년부터 문신의 예술을 오랫동안 탐구해왔던 자크 도판네의 문신의 작품에서 가장 나를 감동시키는 것은 위대한 독창성이다. 그 독창성은 기술적 세련, 영감의 자유, 전통의 존중 등 세 가지의 근본적인 요소가 놀라울 만큼 잘 융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도판의 평이 이 복잡다단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동양, 서양, 추상, 부상, 이런 이원적 체계와 대립형들 사이에서 자기 모국의 정체성, 고향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도 발굴해낸 그 자신만의 균형, 시메트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신 예술의 독자성의 위대함을 저는 굉장히 잘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신 스스로도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이제 문신께서 직접 쓰신 글을 봐도 이 프랑스 미술계의 높은 문호의 돌파구가 이 독창성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미술사에 대한 조예도 높았고 당시의 조류를 그 누구보다 기민하게 읽어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 문신을 국제적인 작가로 부상하게 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것 중에 하나가 이 포르 바카레스의 대규모 야외 사장 조각전에 출품했던 이 태양의 인간을 들 수 있는데요. 저기서 이제 보이는 작품인데 지금 제가 이제 요 밑에 링크를 한번 달아봤는데 포르 바카레스를 치면 이 구글에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사이트에 메인에 이제 이 사진은 항상 걸려 있는 사진이에요. 제가 작년부터 이제 연구 지속하면서 이 사진이 위치는 조금씩 바뀌어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항상 다뤄지면서 이 바카레스의 상징처럼 이 태양의 인간들이 이 상징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장에 직접 가면 저희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당시 심포지움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고 어떤 작가들이 참여했는지를 직접 볼 수 있게 이렇게 QR코드까지 좀 있다고 해서 저도 한번 꼭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 문신에게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인 이 태양의 인간의 불어 제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라유노트라고 하는데 이 우주인, 코스모노트라는 단어에서 영감을 받아서 창조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때 1970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류가 이미 달에 발을 디딘 해이기도 했고 되게 여러모로 기념비적인 해였고 6.8 운동이 있은 후에 많은 작가들이 미술관을 벗어나서 어떤 남불의 해변이라든가 조금 더 야외 그리고 좀 열리고 개방적이고 대중에게 더 한층 더 접촉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분위기를 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신이 굉장히 네, 그것에 되게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작업을 했다는 걸 문신의 메모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을 소재로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 직접 말씀을 많이 하셨고 동양 철학과 서양의 추상을 혼성을 해서 당시 국제사회의 인식적 지평을 넓힌 우주에 관한 근원적인 관심을 담아서 개성적이고 압도적인 조형을 창조해서 모두의 이제 눈앞에 이렇게 선을 보여줬으니 이것이 당시 프랑스 미술계의 국제적인 호평을 받은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문신 선생님 글들을 좀 많이 봤는데 이분이 얼마나 당시 프랑스 미술의 경향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그러니까 무조건 막 놀랍다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아까 전 발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신께서 납득이 되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걸 내 독자성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 정말 전 놀라웠었는데, 예를 들어 이제 프랑스 처음 가서 처음에 이제 영향을 맺었던 라슬로 자보 같은 경우도 좀 직접 만났던 예술가 중에 한 명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문세현 선생님께서 샘터에 쓰신 글 중에 푸른 동굴이라는 설화를 설명하면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이 마을과 저 마을을 잇기 위해서 그 산을 이렇게 뚫어서 길을 냈던 일화를 말씀하신 게 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이제 당시 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한 이제 어떤 치열한 심정을 대변하기도 함과 동시에 그 문신 스스로의 삶과 예술적인 그 투철함을 대변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없던 건축적인 공간을 구축해서 양 세계를 이음으로써 이 세계에 새로운 길을 내고 균형을 이루는 미학이 이미 당신께서 가장 좋아했던 어렸을 때의 설화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어떤 문신의 조각 개념과 다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자보 같은 경우도 처음에 도불해서 문신처럼 이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전해져 있고, 이 문신이 직접 가지고 있었던 요 도록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안에 문신이 찍혀 있는 사진 같이 나중에 이제 추측되는 사진이랑도 비슷한 것도 볼 수 있고, 자보 역시 어떤 건축적인, 구축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던 걸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꼬르비지에 롱샴 성당 만드는 것에 그 꼬르비지에가 48년에 와서 보고 감동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요 이미지는 이제 자보 도록에 이 51년이라고 써 있기는 한데, 뭐 40년대 말 정도에 촬영되지 않았을까 추측되는 사진이고, 이런 식으로 이 문신이 이제 조각을 하게 된 계기, 그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공간에 대한 관심 같은 것들이 자보라든가 이 당시 프랑스 조각가들, 뭐 이제 아르프가 전시한 요 로댕 미술관 같은 데서도 많이 했었는데, 이 외동에서 한 아르프 전시를 보면 이때 이미 그 외부에서 조각 전시를 하는 것들이 이제 슬슬 막 굉장히 유행을 하던 시기였고, 파리는 당시 그 어느 곳보다 조각 전시가 활발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좌대 위에 올려놔야 하는 조각이 어떤 자연의 일부가 돼서 풍경과 삶의 일부가 되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이미 있던 곳이어서 좀 이런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좀 그런 거에 관심이 더 있었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두 분의 작가를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스클라보스는 제가 본 문신의 글 중에 자기가 보고 너무 감동을 받으셨다고 당신께서 한 조각가였는데, 이 조각가에 대한 평가를 찾아보니까 이 조각을 만드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했고, 고대의 이집트나 뭐 그리스에 있었던 돌들을 굉장히 이제 외부에서 쪼개는 방식, 굉장히 특허를 낸 기술로 쪼개는 방식을 사용해서 어떤 우주적인 생명력 같은 메시지를 담았다라는 평을 받는 작가예요. 로댕 미술관에서 사후에 전시를 했고, 그 작업을 이 문신에서 이제 목격했다고 하는데, 이런 이제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연관이 있었던 작가들에 대한 연구가 향후 좀 구체적으로 더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 가운데 있는 사진 중에 이 베라세클리라고 두 개의 조형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것 같은 조형도 이 포르 바칼레스에 같이 전시가 됐던 작업인데, 이 바칼레스 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신이 굉장히 구성과 기획에 있어서도 뭐 설치까지도 개입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세크리 같은 경우는 문신이 나중에 갤러리를 만들었을 때도 처음 전시를 한 작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접 만나고 교류했던 작가들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면 문신이 미쳤던 국제적 영향력도 좀 더 구체화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쭉 한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문록 메탈랩 연구원인 시문록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역사적이며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존칭은 생략합니다. 저는 박신영의 전후 프랑스 체제 외국인 미술가들을 읽으며 누벨 에콜 드 파리 작가들과 함께 파리를 산책하고 전람회도 다니는 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당시의 파리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박신영의 섬세하고 깊은 글이었습니다. 그는 이 발제글에서도 언급했지만 도로글에서는 68 운동 이후 프랑스 미술이라는 챕터와 함께 68 사건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 반가웠다. 문신은
한국의 4.19 혁명과 프랑스의 6.8 사건을 현장에서 겪으면서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분야에서 중요한 두 변곡점을 직접 체험한 소수 작가들 중에 한 명이다. 더욱이 그의 제1차 도불과 제2차 도불 사이에는 프랑스 문화 예술도 그의 미술 작업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그 차이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문신뿐만 아니라 한국과 프랑스의 미술과 미학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 4.19와 6.8 사건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근대적 가치에서 현대적 가치로 가치 이동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로써 관점의 변화도 가져왔기 때문이다. 본 지리자는 박신영의 발제문에 근거하되 전후 프랑스 체제 외국인 미술가들보다는 문신에 집중하겠다. 또한 시메트리는 그의 예술을 국제적인 다른 작가들과 구별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이를 늘 염두에 두고 질문하겠다. 다음으로 이 지리서의 소제목처럼 문신이 영향을 받은 것보다는 그의 미술이나 미학이 다른 작가들에게 영향을 준 것에 무게중심을 두겠다. 화이트헤드는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라고 했다. 그러나 플라톤이 현대와 같이 지속하게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건재한 것은 화이트헤드가 의미하는 각주가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 생기기 때문이다. 문신도 영향을 받기보다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작가가 되기 위해 제2차 도부를 감행하며 세계화단 재패라는 결심을 한다. 이에 맞춰 프랑스에 체류할 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보다는 그의 미술과 미학이 유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로 질문의 방향과 관점을 옮긴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고딕체로 된 핵심 질문만 읽고 나머지 질문의 배경이나 설명은 차후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문신은 4.19 혁명을 한국에서 겪고 1차 도보를 하고 모든 아트 협회를 통해 4.19의 뜻에 일조했다. 이러한 정신이 프랑스에 가서 예술적 혹은 문화적으로 어떻게 발현되었을까? 또한 문신의 몸에 배어있는 한국 미학이 외국 작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2. 6.8 사건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여러 미술 운동의 탄생과 발전을 가져왔다. 이를 겪은 문신은 우선 파리에서 이후 한국에 돌아와서 어떻게 그의 작업에 담고 한국 미술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3. 문신이 파리에서 활동하면서 누벨 에콜 드 파리 작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 추상회화를 주로 그렸던 1차 도불 시기와 본격적으로 조각 작품을 한 2차 도불 시기를 구분하여 비교한다면 더욱 명료하고 흥미로운 결과가 예상된다. 4. 문신 조각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시메트리이다. 이 시메트리가 발화한 환경적 사상적 배경이 마산과 한국일지라도 시메트리가 조각 작업으로 구체화되고 발전된 것은 프랑스였고 다시 한국에서 확정되었다. 조각에서 시메트리를 다시 구현하는 것은 고대 이후 현대까지 일종의 터부를 깨는 것이다. 물론 문신의 시메트리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요청된 현 시대의 상황과 조건 하에 태어났다. 이는 고대 중세와는 어떻게 구별되고 현 시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는 어떻게 프랑스에서 이를 구현할 수 있었으며 현 시대에 왜 시메트리라는 도전장을 던졌고 이후 프랑스 미술계에서 그 여파는 어떠했는가? 5. 문신의 조각 작업에서 마산의 자연은 프랑스에서 행한 작업에 어떻게 제시되는가? 그의 자연은 누벨 에콜 드 파리 작가들이나 외국 작가들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다음으로 마산에서 시작된 자연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 우주를 향한 조각품으로 이어지며 이는 외국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문신은 원과 직선은 만상 사물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형태라고 한다. 그가 고전 논리의 점선면이 아니라 원과 직선을 근본 형태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 질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두 가지 짧은 에피소드를 묘사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아까 사진에서 보여주셨던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바르케르스에 갈 때마다 태양의 인간들 앞에서 한참 머물곤 하는데 피서객들이 이 주변을 돌면서 춤을 추곤 합니다. 마치 토템 의식을 치르는 듯한 인생을 받습니다. 근데 이 피서객들은 대부분 백인 유럽인들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아프리카나 아랍에서도 피서객들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광경을 2008년 파리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리처드 세르가 그랑 빨레에서 전시할 때였다. 관람객들이 그의 거대한 철 조각품을 돌며 토템 의식을 행했다. 전혀 다른 이
두 종류의 작업이 어떻게 원초적인 우주적 심성을 끌어내는 것일까? 문신의 태양의 인간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늘로 향하는 길 같다. 차곡차곡 단단하게 균형이 잡혔기에 안전하게 태양까지 닿을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순간 하늘로 뻗어 있는 그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으며 하늘과 심장이 연결되는 듯한 감동이 일어난다. 우리는 토테미스트 혹은 태양의 인간이 된다. 이를 위해 문신은 가봉에서 바로 수입된 거대한 나무를 다듬으며 수개월간 쉼없이 태양의 의례를 치렀으며 조화와 하모니의 신 아폴론을 위한 피해 제사도 드렸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신문서 선생님과 통화하던 중 문신 선생님과의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문서 선생님 제8회 문신미술상 수상자이시기도 하신데요. 두 분이 1974년 파리 비엔날레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문신 선생님께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냈다고 합니다. 바로 아주 작은 동물의 척추뼈 한 마디였다고 합니다. 이는 시메트리와 관련해서 아주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자연 전통의 마산에서는 식물에서 인간 중심의 프랑스 유럽에서는 동물에서 넓은 의미의 동물에서 그리고 어쩌면 아폴로 11호의 착륙과 관련해서 우주와 태초성으로 확장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신영의 글은 이처럼 문신의 미술과 미학에 대해 깊이 연구해야 할 여러 지평을 열어주는 훌륭한 글로 읽으며 사육하는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제 질문을 마칩니다. 질문이 이제 5개나 되고 또한 시간 제한도 있고 하니 박신영 박사님께서는 제 질문들을 묶어서 총괄적으로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은옥 교수님 질문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교수님 질문은 제 연구를 시작으로 제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마치 미리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이 모든 질문에 제 역량의 부족으로 아직 한 번에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프랑스가 문신이 이제 목격했던 혹은 프랑스가 문신에게 미친 영향을 넘어서 문신이 프랑스에 그리고 국제미술관에 미친 영향을 줌이라는 테마로 봐야 된다는 그 의견은 저도 10분 동의하는 바이고 이 제 이제 어떤 부족한 이 연구가 앞으로의 그런 어떤 실마리가 되기를 바라는 바람이고요. 뭐 자연이라는 테마, 특히 누부엘, 에콜드 파리 작가들이 많이 다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부연 설명드리면 아르프가 그러했듯이 이 전후의 물질 문명, 산업 발전에 관한 반작용과도 좀 연관이 있는 테마였지만 외국인 작가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프랑스의 산과 들 같은 직접적인 풍경을 뭐 묘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걸 어떤 물질적인 자연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생명, 본질과 연관을 두거나 고국의 자연관에서 비롯된 예술관을 펼쳐나가는 하나의 장으로서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신의 경우 바카레스의 태양의 인간도 그렇고 또 많은 작품들이 이후에도 이제 직립하고 있고 어떤 향상성을 가지고 솟구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태양의 인간, 뭐 비상, 우주를 향하여 같은 제목들이 이 하늘의 태양을 향해서 마치 생명력을 뻗쳐가는 어떤 생명의 본성과 의지를 가진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조금 감성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게 동시에 어떤 빛의 추구이자 우주로의 갈망이기도 할 것 같고 그 과정에는 음과 양의 조화를 통해서 어떤 영혼의 세계를 향해 나간다는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향상심과 분위기가 심은옥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바카레스의 태양의 인간 주변을 돌면서 춤추는 사람들이 같이 느꼈던 어떤 희망, 자유, 환희를 좀 연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당시에 이제 하늘이라는 주제 자체도 이민자 미술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땅과 풍경은 다르지만 하늘은 이제 또 고국의 것과 뭐 전쟁 이후에 가기 어려운 곳과 또 같다고 마음을 먹었었을 것 같고요. 당시 미술관에서 이제 폐쇄적인 기관 성격에서 벗어난 68 운동 이후에 어떤 뭐 슈파르시르포스라든가 이제 다양한 뭐 그라브라든가 다양한 이제 현지 미술 경향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과 함께 문신이 했던 특히 문신이 그러니까 더 선호했던 전시들 그리고 이제 아르공탁들 같은 전시에서 뭔가 중시했던 개념들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당시에 어떤 미래지향적인 개념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 역시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조금 더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신 심은록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